예, 김대기 선생입니다. 자, 수능 특강 6강에 3인곡이 나왔습니다. 수능에 이미 여러 번 출제된 적이 있고요. 교과서에도 굉장히 많이 실려 있는 글이죠. 학생들 입장에서는 다른 가사 작품들에 비해서는 조금 생소한 감은 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예전 같은 경우에는 수능에 여러 번 나왔던 이런 글들은 올해 수능에는 적어도 볼 수가 없을 거라고 제끼는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을 보면 나왔던 작품들이 기출제된 작품들이 다시 반복해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간과해서 볼 작품은 아니고요. 익숙하다고 하더라도 한 번쯤은 충분히 거들떠볼 만한 글이고 어쩌면 가사 문학의 기본 중에 기본 중에 기본일 수 있어요. 그래서 알고 있다고 하지만 한 번쯤은 신경을 써서 같이 해석을 해보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해제를 보기 전에 선생님이 하나 좀 기본 전제를 잡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글을 보면 천상계가 나오고요. 천상계라고 설정되어 있는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인간계, 자, 요거를 상징하는 몇 가지 말들이 나오게 되는데, 천상계를 상징하는 말 중에서 봉학루라든가, 봉학루, 아니면은, 옥루고처, 이런 말들이 나올 거예요. 이거는 원래는 하늘나라 신선들, 옥황상제가 살고 있는 궁궐인데, 여기서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임금이 살고 있는 한양에 있는 궁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자, 인간계도 여러 가지로 말로 표현이 되는데, 하계라는 말이 가장 대표적일 거예요. 상계라고 하면 하늘나라를 얘기하는 것이고 하계라고 하면 인간세계를 말하는 것이겠죠. 자, 이 글에서는 하계는 하자가 지금 와 있는 유배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임금 곁에 있다가 유배지에 온 상황인데 이 상황을 천상계에 있다가 천상계의 사람이 인간계로 추방된 것과 같은 전제를 두고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하나 알아두시고요. 자, 두 번째는 이 글의 화자가 여성 화자죠, 그죠? 이건 뒤에 이제 문제에도 나오는 것 같은데, 글을 쓴 작가는 정철이니까 분명히 남자입니다. 남자고. 그런데 이 글 속에 나오는 화자는 여성 화자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글은 유배가사인 거죠. 유배지에서 임금에 대한 어떤 충성심 혹은 임금에 대한 그리움을 쓴 유배가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이란 말 하나도 나오지 않고요. 신하라는 말도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자가 사랑하는 남자한테 버림받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계속 그 남자를 그리워하는 그러한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자, 왜 이런 구조를 취하게 되었는지를 잠깐 설명해 볼게요. 자, 여성 화자를 설정하고 연가 형식이죠. 자,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형식이란 말이야. 자, 왜 이런 구조를 취하는 것이냐면 독자들한테 공감을 유도하는 거죠. 자, 이게 왜 이게 공감을 유도하는 설명해 볼게요. 원래 내용처럼 임금한테 버림받아서 유배지에 온 신하가 그 상황을 그대로 적었다 그러면 유배 와보지 않은 사람은 공감하지 못할 거고요. 우리처럼 누군가의 신하가 되어보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을 100% 공감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인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해본 경험은 누구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임금과 신하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보편적으로 한 번쯤 경험하게 되는 사랑 이야기를 글의 기본적인 구조로 만들므로 인해서 읽는 독자들한테 훨씬 더 공감을 쉽게 만들도록 한다는 그런 어떤 효과를 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해제부터 먼저 보고 본문 내용을 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신하가 임금을 그리워하는 정을 표현하는 충신연주지사. 자, 요 용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신하가 임금을 그리워하는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충신연주지사의 대표적인 가사이다. 자, 장르는 가사가 되고요. 자, 두 번째. 작가 정철은 1585년 자신의 고향인 전남 창평에 은거 생활을 하며 이 작품을 지었다. 계절이 변화해도 변함없이 임을 그리워하는 여성 화자의 목소리를 통해서 작가 자신의 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이 작품의 특징이다. 자, 몇 가지를 살펴봅시다. 전남 창평에 은거해 있다라고 말했죠. 유배 중에 쓴 거예요. 그래서 유배 가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글의 시상 전개 방식 중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본사에 가게 되면 계절의 변화에 따라 쓰여집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 순서에 따라 시상이 전개된다는 것도 하나 기억하시고 그 다음 또 하나가 여성 화자, 아까 말씀드렸죠. 여성 화자의 목소리를 설정함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를 주는지는 금방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이 글 전체의 내용은 비록 임금한테 쫓겨나서 유배지에 와 있고 임금 곁에 있지 못하지만 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충정이에요. 물론 표현된 것은 자신을 버린 남자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이지만 그것의 이면 속에 들어있는 것은 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심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부분. 삼위인곡은 작가 정철이 이 작품의 후편으로 지은 송미인곡과 더불어 뛰어난 가사 문학의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 글이 이미 수능에 출제가 됐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또 만약에 출제가 된다면 해제에서 밝히는 바와 같이 송미인곡과 연관지어서 뭐가 같고 다른지를 비교하는 문제도 출제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은 삼위인곡밖에 실려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송미인곡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고요. 저는 변형 문제 볼 때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부분부터 읽어 나가 볼 텐데 보통 그 가사가 좀 긴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을 하는데 이걸도 서사, 본사, 결사 3단 구성을 취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글이 깁니다. 선생님이 한마디 하고 지나가죠. 고전 운문 같은 경우에 수능에 출제가 된다면 여러분 EBS 속에 실려있는 많은 작품들 중에서 출제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건 연시조와 시조라고 말씀드렸죠. 연시조하고 시조가 출제 가능성은 제일 높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가능성이 높은 건 언제나 가사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조나 연시조는 머릿속에 만약에 외우고 있지 않더라도 내용 자체를 다 외우고 있지 않더라도 글 자체가 워낙 짧기 때문에 시험장에 들어가서 직접 해석을 하고 문제를 풀어도 시간적으로 손해를 볼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가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만약에 해석만 한번 해보고 내용만 대충 한 상태에서 정확하게 내용을 잘 몰라 머릿속에 안 들어가 있어 그 상태에서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해석하다 시간 다 보낼 겁니다. 그러니까 출제 가능하다고 말하는 가사 정도는 일단 한번 해석을 해보시고 공부를 한 다음에 머릿속에 내용을 완벽히 집어넣으셔야 돼요. 이게 어떤 내용이구나 알고 있어야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해석하는 그런 시간을 조금 줄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서사부터 하나하나 설명을 할 테니까 최대한 차근차근 갈 테니까요. 필요한 부분 잘 필기하시고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앞부분은 이 글의 첫 번째 부분 서사라고 불리는 부분이에요. 읽어볼게요. 이 몸이 삼기실제. 자, 이 몸이 생겨날 때 내가 태어날 때 이 몸이 생겨날 때 님을 쫓아 생겨났으니 한 세상 연분이 하늘이 모를 일이던가. 자, 우리는 님과 나는 하늘이 정해준 인연이라는 거죠. 그죠? 굳이 한자로 표현해 본다 그러면 님과 나는 천생연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님을 쫓아 태어났고 그러한 인연을 하늘이 알고 있는 인연이다라고 말했으니까 우리는 하늘이 정해준 천생연분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 부분은 화자가 이별하기 전에 과거의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나 하나 젊어 있고 님 하나 나를 사랑하시니. 자, 이별하기 전 과거의 모습이에요. 한양에서의 모습. 나 하나 젊어 있고 님 하나 나를 사랑하시니 이 마음 이 사랑 견줄 때 비교할 때가 전혀 없었다. 과거의 모습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 평생에 원한 것은 한대 예자. 자, 이곳에 한대 예자란 말은 한 곳에 살자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자의 궁극적인 소망이 될 겁니다. 내가 평생 동안 원했던 것은 한 곳에 살자라고 하였더니 늙어서 무슨 일로 외롭게 두고 그러하신가. 이거는 하자의 현재의 모습이죠. 자, 그러면 잠깐 정리해보죠. 님과 나는 천생연분으로 태어났어. 내가 젊었을 때는 나를 사랑해줬고 나도 그때는 유일한 소망은 님하고 함께 사는 것, 그게 유일한 소망이었는데 늙은 다음에 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늙은 다음에 이렇게 버려진 것은 무슨 일인가 라고 현재 상황을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다시 과거 이야기를 합니다. 엊그제 님을 모셔 강한정에 올라갔어. 자, 강한정이라고 하는 건 아까 선생님이 서두에 말씀드렸죠. 원래는 천상계예요. 하늘나라에 옥황상제가 살고 있는 천상계인데 여기서는 임금이 살고 있는 한양에 있는 궁궐을 이야기합니다. 자, 엊그제 님을 모시고 강한정, 자, 한양에 있는 임금의 궁궐에 올라갔었는데 그 사이에 다시 현재의 상황을 이야기할 거예요. 그 사이에 어찌하여 하계에 내려오니, 하계도 아까 선생님이 설명을 드렸죠. 상계하고 대응되는 말이고요. 요거는 인간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요 글에서는 유배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이 될 겁니다. 다시 볼게요. 엊그제는 님을 모시고 강한정에 올라갔었는데 그 사이에 어찌하여 인간 세상에 내려오니 올적의 빗은 머리 헝클어진 지가 3년일세. 자, 아마도 님과 이별한 시간이 3년이나 지난 모양입니다. 연지분이 있지만 연지분이 화장품이죠. 그죠? 이런 걸 보면 화자가
여성이라는 사실을 짐작해 볼 수 있다고요. 연지분이 있지만 누구를 위하여 예쁘게 할 것인가.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님과 나는 천생연분으로 태어났고 과거에는 사랑하는 사이였는데 내가 늙어서 님한테 지금 버림받았고 여기 지금 버림받은 지가 이미 3년이 지났어. 그래서 나는 화장품이 있지만 내가 예쁘게 보일 사람이 없기 때문에 머리도 헝클어진 채 그대로 있고 화장도 한번 하지 않은 채로 3년이나 세월이 지나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별하고 있는 화자의 현재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건너갈게요. 마음에 맺힌 시름, 서름이에요. 서름. 자, 마음에 맺힌 서러움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마음에 맺혀있는 서러움이 첩첩히 쌓여있어 짓는 것은 한숨이고 떨어지는 건 눈물이다. 이런 거는 표현 방식을 굳이 얘기하자면 대꾸법이 사용됐죠. 보통 고전에서 가장 흔하게 쓰는 방식입니다. 대꾸법을 써서 운율을 만드는 방식이 굉장히 많아서 하나하나 지적해 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 이제 고3 정도 되면 어떤 문장을 보고 이게 대꾸법이구나 정도는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요. 선생님이 지금 여기 한 부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 말고도 글 속에는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짓는 것은 한숨이고 떨어지는 것은 눈물이다. 인생은 유한한데 걱정은 끝이 없구나. 자, 인생은 유한한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유한한 거야. 그런데 시름, 걱정은 끝이 없어. 일단 대비해놨죠. 대비해놨고 인생, 시름, 유한, 끝이 없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꾸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마음에 맺혀있는 걱정 첩첩히 쌓여 있어서 짓는 것은 한숨이고 떨어지는 건 눈물이라. 인생은 유한한데 걱정은 끝이 없구나. 무심한 세월은 물 흐르듯 하는 고야. 자, 님과 지금 이별한 상태, 만나고 싶은데 이별한 상태에서 시간만 흘러가는 거죠. 만나지 못하고 세월의 흐름. 하자가 지금 늙은 다음에 이별했다 그랬죠. 그죠? 더 늙으면 이제 님한테 정말 사랑을 받지 못할 수도 있죠. 그런데 덧없이 님은 나를 불러주지 않고 세월만 흘러가는 것이니까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 한탄하고 있는 부분이 기억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심한 세월은 물 흐르듯 하는구나. 염랑이 때를 알아 가자마자 다시 오니. 염랑은 염자가 뜨겁다는 뜻이고요. 양은 서늘하다의 뜻이에요. 뜨겁고 서늘한 거 여름과 겨울을 얘기하는 거고 세월을 가리키는 말로 보시면 돼요. 시간 세월. 자, 세월이 때를 알아. 계절 혹은 세월 혹은 계절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계절이 때를 알아 가자마자 다시 오니 듣거니 보거니 흐느낄 일이 많기도 많구나. 계속 지금 하자는 현재 이별의 상황에서 현재 상황을 한탄하고 있죠. 덧없이 만나지 못하고 덧없이 흘러가는 세월에 대해서 한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죠. 지금부터는 이제 본사가 시작됩니다. 본사는 여러분 반드시 하나 기억할 게 있어요. 본사의 시상 전개 방식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본사에서 시상 전개 방식은 아까 우리 해제에서 본 것처럼 계절 순서에 따라 쓰여질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읽어 나가면서 뭘 아셔야 되냐면 두 가지를 아셔야 되는데요. 자, 첫 번째가 딱 어느 부분을 보고 아, 이게 계절감을 나타내는 시어가 뭐구나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 계절에서 화자의 사랑의 상징물이 4가지가 나올 겁니다. 각각의 계절별로 화자의 사랑의 상징물이 있을 거니까 이건 너무 단순한 거라서 이제는 문제를 아마 나오지도 않을 만큼 너무너무 단순한 거니까 일단은 단순하지만 기본 뼈대가 되겠죠. 얘들을 찾아내면서 읽어보셔야 돼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동풍이 잠깐 불어. 자, 동풍은 동쪽에서 부는 바람, 봄바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절감을 보여주는 소재 가운데 하나입니다. 동풍이 잠깐 불어 적설 쌓인 눈을 헤쳐내니 창밖에 심은 매화가 2-3가지가 피었구나. 자, 매화 잘 기억해 두시고요. 좀 더 읽고 설명할게요. 가득 냉담한데, 가득 차가운데 암양 은은한 향기는 무슨 일인가. 자, 이 매화로부터 차가운 상황이지만 밖에는 눈이 왔다 그랬죠. 그죠? 그런 상황이지만 은은한 향기가 피어오르는 매화가 있단 말이야. 자, 다시 읽어볼게요. 동풍이 잠깐 불어 쌓인 눈을 헤쳐내니 창밖에 심은 매화 2-3가지가 피었구나. 가득 차가운데 은은한 향기는 무슨 일인가. 항온의 달이 쫓아와 벽에 맡에 비추시니. 자, 달, 항온의 달이 쫓아와서 벽에 맡에 비추시니 흐느끼는 듯 반기는 듯 님이신가 아닌가. 자, 달을 보고 누굴 떠올렸어요? 님을 떠올렸죠. 그죠? 그럼 달은 님에 대한 비유적인 말로 볼 수가 있겠죠. 저 매화 꺾어내요. 자, 아까 봤던 그 매화, 향기가 남아있는 그 매화를 꺾어내어 님한테 보내고 싶어. 자, 그러면 하나 보고 갑시다.
여기서 매화라고 하는 건 우리 관습적인 상징에서 항상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지조와 절개의 상징이죠. 밖이 아무리 겨울이고 추운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지조와 절개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시간이 되면 반드시 피는 꽃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매화가 항상 고전에서는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것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봄에 화자가 님한테 보내고 싶어 하는 게 매화조구죠. 그러니까 이 매화는 크게 본다 그러면 화자 입장에서 봄에 사랑의 상징이죠. 님한테 나의 사랑을 보내고 싶다. 자, 우리 이전에 몇 강인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맷버들 가려 꺾어 보내노라 님에게 본 적 있죠. 거기 나온 맷버들하고 같은 역할이라고 보면 되죠. 화자의 사랑 자체를 상징하는 것이고, 만약에 이 사람을 신하와 임금의 관계로 치환시켜 본다 그러면 화자의 변함없는 지조와 절개를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 다시 보세요. 중요한 게 나옵니다. 저 매화 꺾어내어서 님 계신데 보내고 싶어. 내 사랑의 상징물이니까. 그런데 님이 너를 보고, 너가 누군데요? 매화를 이야기하는 거죠. 님이 너를 보고 어떠하다고 여기실고. 그러니까 자, 이제 부분 잘 정리하셔야 돼요. 이걸 까딱 잘못 이해하면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잘 보세요. 화자는 님에 대해서 변함없는 사랑을 가지고 있죠. 여기 온 지 지금 몇 년이 지났지만 님을 잊지 않고 변함없는 사랑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동의하시죠? 자, 그런데 님이, 나를 버린 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서는 화자는 확신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 매화를 보낸다고 하더라도 님이 너를 보고 어떻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봄의 노래입니다. 동사예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선생님 자꾸 반복해서 읽으니까 짜증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왜 반복해서 읽는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자꾸 여러분 머릿속에다가 같이 머릿속으로 함께 해석해보면서 머릿속에 내용을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일단 춘원이라고 합니다. 봄노래. 자, 봄노래 다시 읽어볼게요. 동풍이 잠깐 불어 쌓인 눈을 헤쳐내니 창밖에 심은 매화가 두세 가지가 피었구나. 가득 차가운데 은은한 향기는 무슨 일인가. 항원의 달이 쫓아와, 달님을 상징하는 말이라고 했어요. 항원의 달이 쫓아와서 벽의 맡에, 화자의 잠자리 벽의 맡에 비추니 흐느끼는 듯 반기는 듯 님이신가 아니신가. 자, 저 매화 꺾어내어 님 계신데 보내고 싶다. 님이 너를 보고 어찌하다고 여기실꼬. 이까지가 봄노래입니다. 자, 그 다음은 하사로 갑니다. 지금부터는 여름 부분을 보시게 될 거예요. 자, 꽃지고 새 잎이 나니 녹음이 깔려 있는데, 자, 녹음. 요 글자는 좀 뜻을 좀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녹음은 나무 그늘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보시는 3인곡뿐 아니라 고전에서 여름을 상징할 때 굉장히 흔하게 쓰는 시어니까 이건 알아두셨다가 나중에 다른 걸 보더라도 녹음이라는 시어가 나오면 아, 이게 여름이겠구나. 여러분 충분히 알 수 있을 겁니다. 다시 볼게요. 꽃 지고 새 잎이 나니 나무 그늘이 깔려 있는데 나위가 적막하고 수막이 비어 있다. 자, 나위, 수막 모두 화자가 있는 곳입니다. 뭐 비단, 장막 이런 것인데 굳이 그렇게 해석을 하면 더 이상해지고요. 내가 있는 곳이 적막하고 집이 비어 있다라고 해석하시는 게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자, 적막해. 아무도 없어 내 주위에. 그 다음에 여기가 내가 사는 곳이 비어 있다라는 뜻이니까 화자가 느끼는 외로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님한테 버림받고 외로움과 고독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부용을 걷어놓고 공작을 둘러뒀어요. 또 별로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부용은 이게 연꽃이죠. 연꽃이 수놓아진 병풍을 말하는 거예요. 연꽃이 수놓아진 병풍을 걷어놓고 공작새가 수놓아진 병풍을 둘러두니 가뜩 시름한데, 가뜩 걱정이 많은데 날은 어찌 이렇게 길던가.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꽃지고 새잎이 나니 나무 그늘이 깔려 있는데 나위가 적막하고 수막이 비어 있다. 부용, 연꽃이 수놓아진 병풍을 걷어놓고 공작이 수놓아진 병풍을 둘러치니 가뜩 걱정은 많은데 날은 어찌 이렇게 길던가. 자, 원앙금 펼쳐놓고, 원앙금은 금이니까 비단이겠죠. 그죠? 원앙새가 수놓아진 비단인 모양입니다. 원앙금을 펼쳐놓고 오색선, 선은 실이에요. 그래서 오색 실로 풀어내어서 금자로 견하이서. 자, 금자로 견하이서는 재다 이런 뜻이에요. 재단하다. 자, 금자로 재어서 님의 옷을 지어내니. 자, 요게 또 하사에서는 하자의 사랑의 상징물이 될 겁니다. 다시 볼게요. 금자로 재어서 님의 옷을 지어내니 수품은 카니와. 수품은 솜씨를 얘기하는 거예요.
옷을 다 만들어 봤더니 솜씨는 카니와 말할 것도 없고 솜씨는 말할 것도 없고 제도, 형식까지 갖추고 있구나. 자, 이거 칭찬하는 거죠. 만든 옷에 대해 칭찬하는 것인데 누가 만들었어요? 화자 자신이 만든 거죠. 그죠?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자화자찬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그 부분만. 수품은 솜씨라 그랬죠. 솜씨는 말할 것도 없고 형식도 님이 입을 만한 형식도 갖추고 있구나. 산호수 지게 위에, 자 이제 옷을 다 만들었죠. 보세요. 산호수 지게 위에 백옥 함에 담아두고 님 계신 데 보내려고 님 계신 데 보내려고 님 계신 데를 바라보니. 자 이제 옷을 보낼 준비가 끝난 거죠. 여기 선생이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지나갈게요. 자 그냥 지게가 아니라 하필 산호수로 만든 지게입니다. 그냥 함도 아니고요. 백옥으로 만든 함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물을 예쁘게 표현했어요. 이런 거를 미화법이라고 합니다. 수사법으로는 미화법이라고 하는데 이 수사법 자체는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면 왜 이렇게 미화법을 썼는지가 더 중요한 거겠죠. 그냥 친구한테 보내거나 아무한테 보내면 그냥 아무데나 담아 보내면 되는데 굳이 백옥함이고 그냥 지게도 아니고 산옷으로 만든 지게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님에 대한 하자의 정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님에 대한 화자의 정성을 강조할 목적으로 미화법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다시 보죠. 산옷을 지게 위에 백옥함에 담아두고 님에게 보내려고 님 계신데 바라보니 산인가 구름인가. 자 이거는 기억하셔야죠. 산인가 구름인가 거칠기도 거칠구나. 산과 구름은 내가 님을 보지 못하도록 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거죠. 사랑의 장애물들이에요. 님한테 보내려고 바라봤는데 쟤들 때문에 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니까 사랑의 장애물로 볼 수 있고 화자 입장에서는 이건 당연히 간신배들 나를 모함해서 이렇게 화자 입장에서 하는 말이에요. 나를 모함해서 이 유배지에 보낸 간신배들 때문에 님을 볼 수가 없구나. 천리 말리길을 누가 찾아갈꼬. 임금과 님과 나 사이는 천리 말리라 그랬죠. 그죠? 이만큼 정서적인 거리감을 숫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천리 말리기를 누가 찾아갈꼬. 가거든 열어두고 나인가 반겨줄까. 아까랑 똑같죠. 나는 님한테 이 옷을 내 사랑의 상징물인 옷을 반드시 보내고 싶은데 이 어려움을 다 헤치고 님한테 간다고 한들 님이 이걸 열어보고 반길지 안 반길지 확신이 없는 거죠. 나는 님을 분명히 사랑하지만 님이 나를 사랑해 줄지 어쩔지에 대해서는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부분. 여기서부터는 다시 가을이 될 겁니다. 하룻밤 서리김에. 자 서리 이게 항상 가을을 상징하는 거죠. 하룻밤 서리김에 기러기가 울어낼제 위루에 혼자 올라. 뭐 정자 같은 것 같아. 누각 위루에 혼자 올라. 또 역시 외로움이죠. 혼자 올라가서 수정 발을 걷어두고. 자 발이 뭐 문 앞에 치는 걸 본 적 있나 모르겠어요. 그냥 발 한번 잘 모르겠으면 선생님 말로 설명이 좀 어렵네요. 문 앞에다가 문 대신에 바람 잘 통하라고 치는 게 있습니다. 김밥 쌀 때 본 적 있죠. 그게 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어쨌든 위리에 혼자 올라 수정발을 걷어두고 동산에 달이 나왔어. 자, 이제 밤이 됐는 모양이지. 동쪽 산에 달이 나오고 북극 쪽에 북극성 별이 보이니 님이신가 반기니 눈물이 절로난다. 누구라고 얘기해? 님이라고요. 아까 달이 벽에 맞게 비친 달을 보고 님 한번 생각했었죠? 지금은 별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님과 별은 님을 상징하는 말일 수도 있고요. 님에 대한 그리움을 불러일으키는 소재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하나 또 빼먹었네요. 첫 번째 부분에서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하룻밤 서리김에 기러기가 운다 그랬죠. 그죠? 기러기가 운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기러기니까 계절감을 보여주는 소재일 수도 있고요. 동시에 운다라고 표현했죠. 화자의 마음과 일치하죠. 주관적 정서가 나왔습니다. 감정이입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자, 하룻밤 서리김에 기러기가 울어낼제 위루에 혼자 올라 정자에 혼자 올라가서 수정발을 걷어두니 동쪽 산에 달이 나오고 북쪽에 별이 보이니 님이신가 반기니 눈물이 절로난다. 자, 그 다음 잘 봅시다. 청강은 맑은 달빛이라는 뜻입니다. 청강은 맑은 달빛이라는 뜻이고 아까 우리가 그 봄에서는 매화를 봤었죠. 그 다음에 여름에서는 옷을 봤었고요. 가을에 하자의 사랑을 상징하는 건 청강 맑은 달빛이 될 겁니다. 맑은 달빛을 피어내어 봉황루에 붙이고 싶어.
자, 봉학루는 임금, 원래는 하늘나라에 있는 신선의 궁궐인데 여기서는 임금이 살고 있는 궁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거지. 맑은 달빛을 여러분 부채로 붙여서 어떤 곳에 보낼 수 있나요? 안 되죠, 그죠?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볼 수 있을 것인, 볼 수밖에 없는 것인데 붙여서 보낼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이미지를 바꿔놨죠. 이미지의 주관적 변용이 사용된 부분입니다. 자, 맑은 달빛을 피워내어 봉황루에 붙이고 싶다. 누 위에 걸어두고, 내가 이걸 보내면 임금이 살고 있는 봉황루 위에 걸어두고, 팔황은 온 세상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온 세상을 다 비치어서 심산궁곡, 자, 깊은 계곡과 산골을 얘기하는 것. 다시 말하면 이거는 온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 세상을 낫같이, 대낮같이 만들어 주소서. 자, 이거는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보통은 시에서, 고전시에서 하늘에 있는 달이나 혹은 해 같은 것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 달과 해는 임금을 상징했어요. 그러면 이 달과 해, 임금을 상징하는 달과 해가 세상에 비추는 빛이 있겠죠. 이 빛은 보통 뭘 상징하는 거냐면 임금의 은혜, 성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구조를 가지고 다시 지금 마지막 부분으로 가볼게요. 내가 임금한테 맑은 달빛을 보낼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어두운 세상에, 이 살기 있는 부정적인 세상에 임금이 그 달빛을 비추어서 온 세상을 낫같이 만들어달라. 어둠이 없는 밝은 대낮처럼 만들어달라고 하는 것은 선정, 임금한테 좋은 정치를 해달라고 하는 선정의 당부라고 할 수 있죠. 자, 이게 일단 일반적인 해석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석한 사람이 있냐면 하자가 지금 어디에 있죠? 유배지에 있죠. 유배지에 있는 화자 자신한테도, 내 자신한테도 임금의 은혜가 베풀어지기를 바라는 거지. 그래서 심산궁곡까지, 아주 깊은 산골까지 대낮같이 만들어 달라고 했으니까 임금이 내리는 그 은혜는 세상에 물론 비춰지는 것이지만 나한테도 비춰지는 것이겠죠. 그러면 이 말은 결과적으로 다시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임금한테 유배지에서 나를 좀 불러달라. 그래야 한양으로 가는 거니까 임금의 은혜가 있지 않고 올라갈 수가 없죠. 그죠? 유배지에서 벗어나고픈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비유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자가 드러내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여기까지가 가을 노래고요. 자, 이제 겨울로 갑니다. 여기서부터가 본사의 마지막 겨울이에요. 자, 건고는 온 세상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자, 세상이 폐색했다는 말은 호흡을 멈추다의 뜻입니다. 온 세상이 호흡을 멈추고 백설이 한 빛이야. 흰 눈이니까 이게 당연히 이 부분에 계절감을 보여주는 시어가 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잠깐 정리해 봅시다. 봄에서는 계절감이 뭐가 있었나요? 동풍. 그 다음에 여름에서는 녹음. 그 다음에 가을은 서리 혹은 기러기. 겨울은 백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본사를 정리하실 때 특정한 단어를 보고 이게 어느 계절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건곤이 폐색하여서 흰 눈이 한 빛인데 사람은 카니와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나는 새도 그쳐 있다. 자, 겨울에 뭔가 황량함을 보여주는 거죠. 밖에 아무도 없다라는 거야. 소상남반도 추움이 이러한데, 자, 소상남반은요, 소상남반은 원래는 중국에 있는 지명이에요. 소상강 남쪽 지방. 근데 이거는 하자는 지금 중국에 있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표현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화자가 있는 유배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남 지방의 유배지에 왔다고 했으니까 서울보다 남쪽이죠. 그래서 내가 있는 남쪽도 추운 것이 이러한데, 옥루고처. 자, 이거는 신선들이 사는 세계지만 여기서는 궁궐을 얘기하는 거죠. 자, 궁궐 한양은 북쪽에 있으니까 옥루고처야 더욱 일러 말해서 무엇하리. 서리법 쓰고 있죠. 그죠? 지금 내가 있는 남쪽도 이렇게 추우니까 임금 있는 옥루고처 북쪽은 더 추울 거라고 임금을 염려하는 것이죠. 걱정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보세요. 양춘. 양춘은 따뜻한 봄기운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아주 추운 상태니까 이제 임금한테 보내고 싶은 게 봄기운이라고 화자의 사랑의 상징물이 될 겁니다. 따뜻한 봄기운을 붙여내어서 님 계신데 쏘이고 싶다. 모첨에 비친 해. 자, 모첨은 초가집인데요. 역시 이거는 화자가 있는 유배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화자가 있는 곳. 그러면
지금 여기 동원에서는 겨울 부분에서는 화자가 있는 곳을 상징하는 공간을 상징하는 시어가 한두 개 나왔고요. 임금이 있는 곳을 상징하는 시어가 또 한두 개 나왔죠. 그죠?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모첨에 비치네. 내가 있는 이 남쪽 지방에 비친 따뜻한 해를 옥루에 임금이 있는 궁궐에 올리고 싶다. 그래서 임금이 추울까봐 염려하는 부분이 지금 보시는 겨울 부분입니다. 여기까지가 본사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제 마지막 부분 결사가 될 겁니다. 자, 읽어보죠. 홍상 붉은 치마라는 뜻이에요. 역시 이것도 여성 화자를 보여주는 소재 가운데 하나가 될 겁니다. 자, 붉은 치마를 여미어 입고 치수는 소매예요. 옷소매. 소매를 반쯤 걷어서 일모수죽에 해질녘에 저기 대나무 숲을 바라보니 걱정이 많기도 많구나. 뭐 특별하게 해석이 어려웠다기보다는 다른 시에 중국의 시에서 쓰여진 부분들을 좀 인용한 부분이라서 관습적으로 많이 쓰여지는 부분이거든요. 자, 다시 읽어볼게요. 일모수죽에 해질녘에 대나무 숲을 바라봤다는 뜻이에요. 해질녘에 대나무 숲을 바라보니 행가림, 걱정이 생각이 혹은 걱정이 많기도 많구나. 짧은 해는 쉽게 져서 긴 밤을 바로 앉아 청등, 자, 청등은 등이겠지만 그 등불을 걸어놓은 곁에 전공후를 놓아두고, 전공후는요 악기예요. 자, 악기를 놓아두고 꿈에나 님을 보려고 턱 받치고 비스듬히 앉아 있으니 앙금, 자, 앙금은 비단 이불입니다. 비단 이불이 차기도 차구나. 이 밤은 언제 셀고. 그럼 이 밤이라는 시간은 이별의 시간이죠, 그죠? 그러니까 뭔가 이별 혹은 그리움의 시간 혹은 슬픔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런 시간이 언제가 되면 다 없어질 것인가 현재 상황을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부분 볼게요. 하루도 12때 한 달도 30날 짧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 걱정을 잊자고 하니 마음에 맺혀 있고 골수 뼈에까지 새겨져 있으니 편작이 10명이 온다 한들 이 병을 어찌하리. 자, 편작은 그 중국의 전설 속에 나오는 굉장히 훌륭한 의사입니다. 못 고치는 병이 없다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나의 이 마음속의 병은 뼈까지 스며든 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생긴 이 병은 편작이 10명이 온다고 해도 이 병을 고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아마 이 병은 보통 우리가 상사병이란 말 지금은 잘 쓰지 않는 것 같은데 그리움 때문에 생기는 병인 것 같아요. 그만큼 님에 대한 하자의 그리움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겠죠. 편작이 열이 온다고 한들 이 병을 어찌하리. 그 다음 부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 병이야 님의 탓이로다. 하자가 어떤 의도로 말하는지 잘 보셔야 돼요. 오해의 소지가 있어 그런 겁니다. 지금 내가 마음속에 그리움병이 상사병이 생겨서 이 병은 님의 탓이야. 너 때문이야 이 새끼야. 원망하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 원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감히 신하가 임금을 원망한다고요? 있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원망 아니고요. 뭐냐 하면 그만큼 님에 대한 그리움, 당신으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병이 생길 만큼 그리움이 매우 큽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 당신 때문에 난 병자가 됐어. 그 말 아니라고요.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원망의 마음은 절대로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거 나온다. 차라리 시어디어. 자, 이 부분은 아까 해제에서 송미인곡과 비교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죠? 이 부분이 송미인곡하고 비교가 될 수 있으니까 특별히 마지막 부분 눈여겨서 잘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시어디어. 시어디어란 말은 죽다라의 뜻이에요. 죽어서 범나비가 되고 싶어. 차라리 죽어서 범나비가 되고 싶다. 꽃나무 가지마다 간대족족 앉았다가 향기 묻은 날개로 향기 묻은 날개로 님의 옷에 올무리라. 님의 옷에 올마 앉으리라. 님이야 날인 줄 몰라도. 자, 내가 죽은 다음에 나비가 되어서 찾아가도 님이 나를 알아봐 줄지 그렇지 않을지 확신을 못하는 거죠. 님이야 난 줄 몰라도 내가 님을 쫓으려고 하노라.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은 한번 정리해 볼게요. 범나비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오는 동안에 매화가 있었고요. 옷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가을에는 청광이었죠. 그 다음 마지막 겨울에는 양춘이 있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자의 사랑의 상징물이었었죠. 근데 마지막에는 살아있을 때 보내는 게 아니라 죽어서라도 난 이게 될 거야. 범나비는 단순한 사랑의 상징물이라기보다는 화자의 어떤 사랑의 응결체라고 볼 수 있죠.
화자의 분신이에요. 죽어서라도 난 이게 되어 가는 것이니까 화자의 사랑의 은결체 모든 사랑을 다 모아서 범나비가 되는 건데 자 구조를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필기할 때가 마땅치 않아서 우측 상단에 해볼게요. 화자는 지금 현재 상황 현재 살아있는 상태 이 상태에서는 이별의 상황인 거죠. 자, 이 이별의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절망적인 상황인 거지. 그러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님을 만날 수 없을 것 같아. 그럼 죽으면 끝.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내가 님을 현재 상황에서 만나지 못한다면 죽어서라도 어떤 게 될 거야? 범나비. 좀 일반화시키면 자연물이 되는 거죠. 이거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 뭐 죽은 다음에 소나무가 되겠다. 죽은 다음에 뭐가 되겠다. 많이 봤어요. 죽은 다음에 내가 어떤 범나비와 같은 이런 게 되어서 향기 묻은 날개로 그때도 향기가 있을 거야. 향기는 아마도 충성심 혹은 절개 같은 걸 거예요. 이런 거 잊지 않고 내가 너한테 갈 거야. 살아도 너의 신하고 죽어도 너의 신하라는 거죠. 죽어서라도 이런 게 되어서 너를 찾아가겠다라는 말은 결국 뭘 말하는 거냐면 영원한 충성의 다짐이죠. 영원한 충성의 다짐.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걸 전체의 내용이고요. 보다시피 어떤 여인이 남자를 그리워하는 이야기지만 실제로는 유배지에 온 신하가 한양에 있는 자신의 죽은 임금을 그리워하는 이야기라서 이런 유의 이야기들을 충신 신하가 임금을 그리워하는 충신 연주지사라고 얘기했고 충신 연주지사 유배 가사를 대표하는 글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부터 확인하겠습니다. 기역, 미음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치 않은 것을 골라봐라. 자, 기역, 미음 어떤 건지 지문 한번 보시고요. 자, 기억 볼게요. 무심한 세월은 물 흐르듯 하는구나죠. 자, 1번을 보시면 시간의 흐름을 물 흐르는 것처럼 비유적으로 표현하여 오케이. 화자의 처한 상황을 강조하고 있어. 시간은 흘러가지만 이별의 상황은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거죠. 이별이 지속되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니은 볼게요. 꽃 지고 새잎이 나니 녹음이 깔렸는데 여름을 보여주는 부분이었죠. 자, 이거 보시면 계절이 변화하는 모습을 제시해서 꽃이 지고 새잎이 났어. 봄에서 여름으로. 오케이. 화자가 근심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줘. 계절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내 상황이 바뀐 것이 없으니까 화자의 어떤 근심하는 상황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3번. 자, 디귿 부분은 금자로 재어서 님의 옷을 만드는 거죠. 자, 디귿. 값진 사물을 소재, 금자라고 했으니까 값진 사물, 오케이, 맞습니다. 활용하여 임에 대한 하자의 정성을 드러내고 있어. 아까 선생이 금자로 재는 것 물론 그렇지만 산호수 지게 위에 올리는 것, 대곡함에 담는 것, 미화법 쓴 것들이 님에 대한 정성을 보여준다 그랬죠. 자, 다음 네 번째 갑니다. 옥루고처야 더욱 일러 무엇하리. 내가 있는 남쪽도 추운 곳이 이러한데 저 북쪽이야 말해서 못하리. 님을 걱정하는 부분이었죠. 4번을 보시면 의문형 문장을 활용하여 말해서 무엇하리. 오케이. 임의 상황에 대한 하자의 낙관적 태도 잘 될 거야 이런 말이 아니라 임의 상황을 염려하는 거죠. 화자의 정서와 올바르지 않습니다. 답은 4번이고요. 자, 마지막 5번 볼게요. 5번은 미음은 하루도 12때, 한 달도 30날, 하루를 나누고 한 달을 나눴어요. 그래서 시간을 세분화하여 오케이 맞는 말이고 하자가 깊은 상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부각하고 있어. 이 무슨 말이에요? 하루도 12때, 한 달도 30날, 항상 나는 당신에 대한 그리움 속에 있습니다. 이런 말 하는 거니까 5번도 문제가 없겠죠. 자, 답은 4번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로 갑니다. A와 B를 이해했다. 자, A는 님이 있는 공간이죠. 강한정. 과거에 님과 함께 있었던 강한정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B는 님과 이별하고 하자가 있는 곳, 하계. 하늘나라에 있다가 인간 세계로 왔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 적절치 않은 거 찾아보겠습니다. 1번 A는 하자의 마음이 향해 있는 공간. 왜? 님과 함께 있던 곳이니까 다시 회복하고 싶겠죠? 그리워하는 님이 있는 곳이니까 일단 앞부분은 맞는 설명입니다. B는 화자의 몸이 머무는 현재의 공간, 이별한 공간. 맞죠? 2번 A는 임과 함께 했기에 행복했던 공간. 거기 있다가 쫓겨났으니까 함께 있을 때 행복했던 공간이야. 반면에 B는 임이 없기에 불행한 공간. 3번 A는 화자와 임이 쌍방향의 사랑이 존재했던 공간. 나를 사랑해줬다 그랬죠. 그죠? 쌍방향의 사랑이 있던 공간이고 B는 하자의 일방적인 사랑. 계속해서 하자는 님한테 뭔가를 보내지만 님이 이걸 보고 어떻게 생각할지 알 수 없다고 하죠. 일방적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4번은 A와 B의 거리감은
화자의 소망이 이루어지기 힘든 비극적인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뭐 그 천리말이란 말도 나왔었죠. 아까 그 옷 나왔을 부분에서 그런 것도 있고 곳곳에서 님과 내가 있는 곳에 거리감 하늘나라와 인간 세계니까 거리감을 표현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하자가 소망이 이루어지기 힘든 비극적인 상황, 절망적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글 속에는 재회의 희망 같은 것들이 별로 보이지 않아요. 그죠? 계속 하자는 재회를 소망하고 있지만 난 반드시 님과 만나게 될 거다. 재회에 대한 확신이라든가 혹은 재회의 의지 같은 것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5번이겠네요. A와 B 모두 하자가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현실을 초국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공간. 글쎄요. B는 어쩌면 B에서는 하자의 소망이 뭐죠? 님과 다시 만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내가 옷도 보내보고 매화도 보내보고 방법을 모색하고 있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A는 그럴 이유조차도 없는 공간이었죠. 함께하던 공간이니까 답은 5번으로 보시면 돼요. 자, 넘어가시고 마지막 문제입니다. 3번 확인하겠습니다. 자, 보기를 참고해서 윗글을 감상했다. 옳지 않은 거. 자, 3인공은 작가와 화자의 성별이 일치하지 않는 대표적인 연군 가사이다. 임금을 그리워하는 가사이다. 정철은 관직에서 물러나 있는 동안 임금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3인곡에서 여성 화자의 목소리를 내세워서 말하고자 했다. 즉, 임과의 재회에 대한 기다림, 임에 대한 염려와 그리움, 그리고 영원한 사랑을 노래하는 여성 화자의 목소리를 빌려서 임금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자 한 것이다. 그런데 작품 곳곳에서 여성 화자의 목소리가 일관되게 드러나지 않고 작가의 목소리가 드러나기도 한다. 자, 여성 화자가 아니라 작가의 목소리. 다시 말하면 신하로서의 어떤 목소리가 보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정철이 임금과 관련된 특정 어휘를 선택하여 사용함으로써 충신으로서의 자신의 마음을 작품을 통해 드러내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럼 이런 말이네. 여성 화자가 일관되게 나온다면 말 그대로 이별한 보통 여자의 어떤 여자와 관련된 시어들, 다시 말하면 연지분이라든가 아까 또 뭐 있었죠? 홍상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진짜 이 글을 쓴 작가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임금에 대한 어떤 용어를 쓰거나 신화와 관련된 용어를 쓴다. 그럼 그런 것들은 여기 지금 묶어놓은 것처럼 작가의 목소리가 드러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옳지 않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1번 여성이 사용하는 화장 도구의 연지분이 있지만 이미 없기에 꾸밀 이유가 없다라는 부분에서 서사의 마지막에 있었죠. 작가는 여성 화자의 목소리를 통해 임금을 그리워하고 있어. 이런 건 여성 화자 맞겠죠. 자, 2번 임금의 궁궐이 있는 북쪽과 관련된 북극의 별이 보인다는 부분에서 작가는 임금 곁을 떠나 있는 신하로서의 임금의 안위를 염려하는 마음과 더불어 임금과의 재회를 확신하는 마음. 자, 이까지는 문제 없어요. 그죠? 자, 임금이 잘 있으면 좋겠네. 그리워하는 마음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걸 어디에도 재회를 확신하는 부분은 나온 바가 없죠. 계속해서 우리가 봤다시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끝나는 동안 계속 마지막 부분에서 님이 너를 어떻게 여기실까? 나는 님을 사랑하지만 님이 나를 사랑하는지에 대해서는 확신을 보이지 못했죠. 답은 2번입니다. 3번은 임금이 머무는 궁궐과 관련된 어휘인 봉황루, 맑은 전기를 붙이고 싶다는 부분에서 작가는 신하로서의 임금, 그렇죠? 임금과 관련된 어휘를 쓰고 있는 것이니까 신하로서의 목소리가 드러나 있다. 자, 네 번째. 여성의 치마를 나타내는 말인 홍상, 붉은 치마예요. 붉은 치마를 여미어 입고 생각에 빠진 부분에서 작가는 여성 화자의 목소리를 통해서 임금과의 만남을 기다리고 있어. 자, 5번 부부의 이불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앙금, 비단 이불. 자, 앙금이 차다는 부분에서 작가는 여성 화자의 목소리를 통해 임금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 자, 이건 부부가 듣는 이불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원앙새가 선호하진 아마 비단 이불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여성 하자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있다. 자, 답은 2번이 정답이었었고 이렇게 해서 아주 긴 시간 동안 3인곡을 가능하면 빠뜨리지 않고 모든 부분들을 다 설명을 했습니다. 모든 부분은 설명을 한다라고 하지만 항상 설명을 해놓고 나면 빠뜨린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런 그 정도의 설명은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제가 설명한 내용들은 다 복습을 통해서 알아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